민생에 관해서 질의하자고 다들 하셨는데 제가 민생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왠지 뜬금없는 질의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랑 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는 법률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법조인 수급을 적절히 해야 되는 주무부처, 관리의 책임 있는 부처 맞지요? 예. 저는 2009년에 도입되는 로스쿨 이대로 둬도 되는지 그에 대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년 전에 도입될 때 법전원의 법률에 의하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한다. 키워드를 두 개를 뽑으면 전문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쯤 지나고 13년쯤 되니까 제 솔직한 의견은, 그리고 여러 번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은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더 비싸고 더 효율적이지 않은 사실하고 똑같아졌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진 제도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판이 동의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로스쿨 입학하는 분 중에 전문가, 소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은 3%, 그다음에 연령도 28세 이하가 83%, 결국 초등학교부터, 아니 이제는 어린이집부터 아주 좋은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달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법전원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에게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처음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직장인들, 그다음에 집에서 일하지만 저녁 시간에 내가 공부해서 로스쿨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시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한 가지, 그 야간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온라인 야간 로스쿨 작년 3월, 올해 3월인데 제안을 하셨고, 또 법무부 장관님도 후보 시절에, 아니 장관 청문회 직전에 야간 로스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야간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면 낮에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장을 버리지 않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해단체에서, 특히 대한변협과 같은 곳에서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도 반대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관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로스쿨 개혁의 방향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잡아 나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로스쿨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공고한 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것이 변호사 숫자라든가 이런 면까지도 결부돼서 그렇게 하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레고 조각 중에 하나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이쁜 스펙을 맞춤형으로 어릴 때부터 만들어 온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뭔가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에는 강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방향이 옳다라고 법무부 장관도 말씀드린 것은 조금 서두른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쁘긴 한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제가 몇 가지 방향성을 좀, 이건 팩트니까요,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80%가 넘던 로스쿨 합격률이 이제는 50%대로 내려왔고요. 대학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70~80%를 계속 유지하지만 지방의 일부 대학은 20%, 30%대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역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역에 남지 않고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로스쿨을 저는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같이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로스쿨 대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몇몇 전문가들은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던데. 몇 가지 방안들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다만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이 뭐 변협이라든가 로스 쪽이라든가 여기서 각각의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의견들이 꼭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잘 검토할 것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미리 방향성을 드릴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밖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소위 그 방향성이나 기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속도감 있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저는 변호사 숫자입니다. 대한변협에서는 1200까지 줄이자고 1700명인 합격생을.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물론 법률 시장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또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변호사 숫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변협은 자꾸 일본에 비교해야 된다. 3.38이라 우리가 과잉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직능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기에 뭐라 그럴까 들어주지 마시고 저는 변호사도 자격증 시험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취업을 보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서 밥 굶는 사람 나온다 하는데 자격증 시험 따고 밥 굶는 사람 없는 것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변협에 절대로 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시험은 현재 이미 자격증화된 상태고요. 앞으로 그 가속화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 시험의 숫자, 변호사 합격자 수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TF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년 여러 가지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 잘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예, 조정훈입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는 전체적인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오늘은 외국인 시스템에 대해서 특정한 개선을 좀 제안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 질의 이후에 저희 의원실로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뭐 전라북도 전주를 비롯해서 지방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우리 교포께서 국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도 불법 브로커 제안을 받았다. 이름만 대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이런 불법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다 필리핀에. 계절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계절글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불법 브로커 외국인 수요에 대해서 불법 브로커들이 왜 이렇게 성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스템에 어디가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민에 관련해서 이민은 새로운 문화권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외국인 노동 시장에서 브로커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문제 없이 인권 침해 없이 될 수 있느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지역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대행 역할을 하는 곳을 지금 지정하는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그거 플러스로 제가 전체 시스템의 두 가지 약점을 좀 발견했는데 장관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매뉴얼, 그 외국인 관리 체제 매뉴얼이 지침이 너무 많고 너무 비공개고 너무 자주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투명한 정보가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봐도 지난 8월에 2번, 또 10월에 3번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매뉴얼을 최대한 좀 공개해 주셔서 사람들이 어떤 룰로 외국인 정책이 이루어지는지 알면 브로커들의 그 공간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외국인에 대한 그 분류 체계가 너무 많습니다, 장관님. 이 코드가 여러 개로 나누는데 세 단위까지 내려가면 한 256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업이 몇 개 있냐 세 단위까지 가면 156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56개 직업이 있는데 외국인 분류 체계는 256개가 있습니다. 의원님 비자 코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자 기준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체류 자격, 세류 구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민, 뭐 유학 다 있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저희가 다른 나라를 비교해봐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자의성이 있고요. 이거를 브로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뉴얼이 너무 비공개적이고 아주 막힌다. 얘기가 너무 많다. 두 가지만 안돼 뭐 참아. 적으로 개선해서 윤리해봐. 브로커들의 영향을 윤리해봐 가만. 검토해 주시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네 될까요? 답변하십시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획기적인 어떤 체제 개편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결국 내년 초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총사진을 의미 있는 답을 드릴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저도 외웠다 까먹고 까먹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외국인의 그것을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개별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이민정책 등이라 출입국 정책을 다시 하면서 이걸 한번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100% 공감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